한국이요? 중국한테 어림도 없죠. 솔직히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중국 덕분이잖아요. 그러니 한국이 중국한테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중국 여대생입니다. 그녀는 지도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자부심을 대단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그러나 이 중국 여대생이 한국에 왔다가 자신이 그동안 큰 착각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길래 굳건해 보이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그 사연을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지금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리우 메이린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 유학 생활을 한 지 1년이 되어 가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굳이 올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학업 성적이 늘 상위권이었고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인 만큼 교육의 수준도 한국보다 높다고 생각했죠. 한국에 유학 온 이유는 단순히 글로벌 기업에서 한국 대학 졸업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저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였어요. 한국 대학을 졸업하면 기업에서 더 높은 점수를 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죠. 사실 저는 중국에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방학 때도 쉬지 않고 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중국의 입시 경쟁률은 한국 못지않게 치열하고 우리 교육 시스템은 훨씬 더 엄격하고 체계적이라고 믿었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저보다 나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제가 겪은 것만큼의 경쟁과 노력을 경험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게다가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접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중국에서는 주로 자국의 발전상과 강점을 강조하는 뉴스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한정적이었어요.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제가 뒤처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녀보니 저의 생각은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그동안 제가 받았던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뭘 배운 거지 싶었던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첫 대학원 수업은 그룹 토론 형태로 진행되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하던 대로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학술 논문들을 찾아서 특정 부분들을 짜깁기해서 준비해갔죠. 그리고 제가 속한 그룹이 준비해온 발언 내용들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같은 팀의 한국인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메일인 여기서는 여러 논문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논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미 준비한 것은 논문을 그대로 타이핑한 자료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이미 토론 시간이 다가왔고 어쨌든 저도 토론에 참여해야 했기에 일단 준비한 자료를 읽기 시작했지만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활발히 나누는 가운데 저는 그저 논문 내용을 반복하기만 했기 때문에 토론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제 모습을 본 교수님께서는 이내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죠. 교수님의 말씀에 당황한 나머지 저는 그저 이 논문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그러니깐 그 논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물으셨죠. 저는 정말 어렵게 뜨문뜨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언어 표현에 있어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니 한국인 친구들이 도와줬고 그 도움으로 발표를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토론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저는 한국의 교육 방식이 단순히 암기와 반복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한국인 친구들은 저에게 토론 준비하면서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생인데도 이렇게 제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중국의 사회적인 가치관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중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가치를 주입받아요. 학교에서는 주로 암기식 교육을 강조하고 창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사고보다는 정해진 답을 찾는 데 집중하죠. 이런 교육 방식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결국 주어진 틀 안에서만 사고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검열로 가장 악명이 높은 국가입니다. 중국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의 검열이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치적이거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콘텐츠는 빠르게 차단되거나 삭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내비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살 때는 그게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동안 중국의 검열이 그렇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적 검열이 심하긴 하지만 음란하고 공공도덕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삭제되고 차단되면 국민들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검열 주제도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만 해당한다고 생각했기에 정부에서 말하는 규정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접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 자유로운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교육과 검열로 인해 제한되었던 제 생각과 표현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자유롭게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된 거죠. 한국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 중국이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의 검열이 단순한 규제 이상의 문제임을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SNS를 자유롭게 사용해 보았을 때였어요. 중국에서는 검열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던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플랫폼들이 한국에서는 아무 제한 없이 사용 가능했죠.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의견들을 나누고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과 그 내용에 공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들도 보았는데 중국처럼 삭제되거나 차단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진짜 놀랐던 것은 홍콩 시위에 관한 정보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통제 아래 시위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되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시위의 배경과 진행 상황, 시위대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롭게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중국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제한된 시각을 갖게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것도 중국 정부의 통제와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들로만 가득한 중국 내 뉴스들만 접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 중국 정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한류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보복 정책을 펼쳤어요. 이로 인해 한국 드라마, 영화, K-팝 등 한류 콘텐츠가
중국 내 방송과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졌죠. 그리고 당시 중국 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히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한국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졌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저 역시 한국 제품을 사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니 중국 내에서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적대감을 조장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내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 저를 비롯한 중국 국민들은 특정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형성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양한 시각의 언론 기사들을 읽을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들의 의견에 제 생각을 글로 남긴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 제 의견에 공감해줬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이미 삭제되고 있을 민감한 주제였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중국에서라면 정부의 검열로 인해 삭제되거나 차단되었을 그 주제가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논의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요. 게다가 한국의 국민청원 제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진짜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국민청원 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청원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제도잖아요. 이런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중국에서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몇 년 전에도 중국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기 오염과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거리로 나섰지만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억압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처벌받았고 관련 뉴스와 정보는 철저히 검열되었죠. 이런 중국의 상황에서 한국처럼 국민들이 자유롭게 청원을 올리고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한국의 국민청원 제도를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고 개인의 목소리가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중국의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전 점점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중국에서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주변의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 대학교의 수업이 이상하다고 말했고 수업을 무단으로 결석하거나 과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높은 성적이 아닌 한국 대학의 졸업장이 필요했을 뿐이었으니까요. 네, 물론 저도 처음엔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점차 적응하면서 열심히 하는 한국 친구들을 지켜보니 저도 한국에서도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교수님께서는 시험을 대신한 조별 과제를 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중국인 친구들은 점차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았던 터라 어떻게 조를 짜야 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때 마침 제게 다가와준 한국인 친구 서현이가 참 고마웠습니다. 서현이는 요즘 같이 다니는 중국인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 있냐면서 괜찮으면 자기랑 같이 조별 과제를 해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서현이의 제안 덕분에
한국인 친구들과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어가 좀 서툴렀는데 서현이와 한국 친구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과제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의 똑똑함과 스마트함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중국에서 나름 열심히 한 편에 속했지만 한국 학생들의 수준은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그들은 모든 과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꼼꼼하게 실행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친구들 덕분에 조별 과제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저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국인 친구들의 빈 공백을 서현이와 한국인 친구들이 채워줘서 저는 외롭지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어느 날에는 서현이네 집에 놀러 가본 적도 있어요. 그때 한국의 가정집에는 처음 가본 거였는데 서현이네 집이 궁궐 같아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서현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겉이 허름해 보여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 예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집안 내부는 정말 깔끔하고 세련됐더라고요.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거실에는 편안한 소파와 큰 TV가 있었고 반짝이는 조명과 천장 위에서는 실링팬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놀라움을 뒤로하자 서현이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며 일단 먹고 놀자면서 라면을 끓여왔어요. 한국 라면은 처음 먹어봤는데 중국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었고 그리고 서현이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김치도 맛봤는데 사실 저 지금까지 한국의 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로부터 유래된 것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김치를 먹어보니 파오차이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서현이에게 김치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물었고 서현이의 말을 들어보니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는 만드는 방법부터가 다르더라고요.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바로 발효하거나 끓인 뒤 발효하는 음식이라서 김치라기보다는 사실상 거의 피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치는 배추, 무 등 채소를 1차적으로 소금에 절인 후 2차로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을 넣어서 발효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김치는 유산균 발효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 발효 전과 후의 맛 변화가 확실한 데 비해 파오차이는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발효에 따른 맛 변화가 미미하거든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김치를 먹어보기만 해봐도 김치와 파오차이가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국에선 이걸 왜 알지도 못했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는지 새삼 그동안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왔단 생각에 약간 우울해졌어요. 라면을 다 먹고 우리는 간식을 챙겨 거실 소파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서현이는 자기 인생 드라마라면서 미스터 선샤인을 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 드라마라면 이미 다 본 거 아니냐면서 나 때문에 괜히 이미 본 드라마를 또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전 서현이의 대답에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이 드라마는 또 봐도 괜찮다면서 벌써 10번째 다시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같은 드라마를 10번씩이나 또 볼 수 있는지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다 보고 나니 왜 10번씩 봐도 질리지 않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가 정말 신기한 게 처음 볼 때 느낌과 두 번째 볼 때 느낌, 그리고 세 번째 볼 때 느낌이 계속 다르더라고요. 제가 원래 드라마를 끝까지 못 보기도 하고 중국 드라마는 아무리 재미있어도 절대 다시 보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를 다 알아도 보고 또 봐도 재미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저도 결국 미스터 션샤인을 4번째 다시 보고 있답니다. 서현이의 말대로 정말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서현이와 한국 친구들과 더 끈끈하게 친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당시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하고 깔봤는데 한국 친구들은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 중국을 무시하거나 험담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심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국 친구들 때문에 중국인 친구와 대판 싸우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서현이와 한국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려고 하던 차에 중국에서 거의 동시에 유학을 온 리웨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리웨이는 제게 인사하며 오랜만이라고 말을 걸었고 점심시간인데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리웨이를 너무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반가웠던 건 사실이지만 서현이와 한국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던 터라 리웨이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좀 곤란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곤란해하니 서현이와 한국 친구들은 자신들은 괜찮으니 리웨이와 좋은 시간 보내라며 저를 이해해줬습니다. 그리고 전 리웨이와 함께 캠퍼스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안부를 물으며 리웨이에게 뭐 하길래 수업도 안 나오느냐고 열심히 좀 하라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리웨이는 저를 쳐다보더니 너 변한 것 같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뭐가 변했다는 거냐고 되물었더니 한국으로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 대학교 대충 다니고 졸업장이나 따서 빨리 중국 가자고 했던 네가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다고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게 너무 신선하다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또 한국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 네가 한국인이라도 된 것 같냐며 우리는 대국인 중국인들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벌써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잊고 한국 문화에 빠졌다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게다가 네가 좋아하는 한국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중국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라며 중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자기가 바빠서 너를 자주 보진 못했지만 오늘 보니 한국 애들한테 적지 않게 끌려다니는 모습도 그렇게 좋게만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같은 고향 친구가 제게 한다는 말이 고작 이런 말들 뿐이라니 간만에 상처를 크게 받았네요. 리웨이의 말처럼 제가 변한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리웨이 말에 크게 공감하고 서로 맞장구 쳤겠죠. 그런데 이제는 말도 안 통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리웨이 말에 반박하기조차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불편한 점심을 하고 나서 저는 멍하니 초점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웨이의 말이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내가 다시 중국에 가서 리웨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란 생각에 빠지게 된 거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생각에 계속 그곳에서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기했던 게 갑자기 지나가려던 차가 속도를 줄이고 멈추더니 제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잘 가던 차가 왜 멈춰섰지? 하면서 그 운전자를 쳐다봤더니 글쎄, 저보고 건너가라는 손짓을 하는 거였어요. 아마도 그 운전자는 제가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멈춰주기만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셨는지도 몰라요. 이런 배려를 받은 건 또 한국이 처음이네요. 중국에서는 길을 건널 때 항상 조심해야 해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신호를 잘 지키지 않아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켜져 있어도 안심할 수 없어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지나가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하면 오히려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도저히 길을 건널 수가 없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차들이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위험해요. 초록불을 보고 건너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차들 때문에 몇 번이나 아찔한 순간을 겪었답니다. 한국의 운전자의 작은 배려에 저는 큰 감동을 느꼈고 리웨이 때문에 망친 제 기분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전 요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 중국에서만 있었다면
절대 생각도 안 해봤을 고민들인 것 같아요. 그 고민들 속에선 한국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큽니다. 원래는 대학원을 마치고 바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배우면서 점점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학문적 환경도 매우 인상적이었고 다양한 기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얻은 경험들이 저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었고 제 미래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아요. 새로운 한국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발전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한국에서 조금 더 머물면서 경험을 쌓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턴십이나 직장을 구해볼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해보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 덕분에 생긴 것이겠죠? 이제는 한국이 저에게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도전과 성장을 경험하며 제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때 한국을 무시하고 깔보던 중국의 여대생이 막상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에 큰 변화가 온 것 같네요. 앞으로도 그녀가 한국에서 멋진 도전과 성장을 이어가길 바라며 그녀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